프랑스의 사랑, 언어의 예술. 파리의 오후, 말로 피어나는 감정. 파리의 3월, 루브르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은 남자가 잔잔하게 묻는다. 오늘의 너는 어제보다 조금 다른가요? 그 질문은 대화이면서 동시에 고백이다. 프랑스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화의 예술이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프랑스어에는 사랑의 우 GTAI미보다 더 섬세한 표현이 수백 가지 있다. 그들은 그 언어의 미묘한 차이로 사랑의 단계를 구분한다. GTAI미 빈 좋아해. GTAD와리 너를 숭배해. GTAI미 던 아무티아레엔 QILL이 조용히 사랑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의 조각 예술이 된다.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 프레그먼트 던 DISCOURS AMOUREUX에서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언어의 발명가다. 그들은 사랑을 매일 새롭게 표현해야 진짜라고 믿는다. 오늘의 사랑이 어제와 같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래서 프랑스인의 사랑에는 항상 말의 창조성이 깃들어 있다. GTAI미는 선언이 아니라 창조의 행위다. 말로써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새로 만든다. 이건 단순히 낭만이 아니라 인지적 훈련이다. 언어를 자주 바꾸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깊이를 다양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파리 소르본대의 언어심리 실험에 따르면 감정 단어를 20개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평균보다 30% 높았다. 즉,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가 감정의 섬세함을 키운다. 사랑을 논쟁으로 완성하는 사람들. 프랑스인의 연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그들이 다투는 방식이다. 그들은 침묵 대신 논쟁으로 사랑을 확인한다. 의견 충돌은 감정의 균열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당신은 그렇게 느끼는군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말은 이별의 신호가 아니라 서로의 자아를 존중한다는 표시다. 사랑은 동일함이 아니라 차이의 존중 위에서 성립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프랑스의 연애는 늘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 그 대화는 때로 격렬하고 때로 시적이다. 사랑이 언어의 예술이라면 그들의 연애는 하나의 문학이다. 사랑과 문학말이 감정의 집이 될 때 프랑스의 사랑은 문학 속에서도 살아있다. 프루스트, 보들레르, 사르트르, 그리고 보부아르. 그들에게 사랑은 지성의 행위이자 존재의 실험이었다. 시인 보들레르는 이렇게 썼다. 사랑은 영혼이 서로를 탐색하는 예술이다.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감정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언어는 남는다. 그래서 언어는 사랑의 기억 저장소가 된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보다 그 사랑을 말로 되새길 때 더 깊이 사랑한다. 문학은 그 감정의 흔적을 언어로 고정시킨다. 언어와 뇌말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뉴런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언어를 생산할 때 활성화되는 브로카 영역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대상피질 ACC이 동시에 반응한다. 이 두 영역이 활발하게 연결될수록 감정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즉,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의 언어화를 자주 하는 커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이별 확률이 35% 줄어든다. 프랑스인의 사랑의 언어 습관은 이런 뇌의 안정성을 자연스럽게 키운다.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문장화 과정이다. 사랑의 철학 대화 속의 자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자유로운 사랑을 논했다. 그들의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었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의 상호인식이다. 프랑스의 사랑은 감정의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의 철학이다. 그들은 말로 묻지 않는다. 대화로 이어간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멈춘다. 그래서 사랑은 늘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 존재한다. GTAI미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를 사랑한다. 프랑스인의 사랑법, 감정의 디자인. 프랑스의 사랑에는 미학이 있다. 데이트의 장소, 대화의 리듬, 선물의 의미까지 모든 게 감정의 디자인이다.
그들은 말의 선택을 미학으로 여긴다. 사랑에는 아무 데서나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놓일 배경과 타이밍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연극 같지만 그 연극 속에는 진심이 있다. 언어는 무대이고 감정은 조명이다. 프랑스의 사랑이 던지는 질문. 프랑스의 사랑은 묻는다. 당신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새롭게 표현하고 있나요? 감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유지되는 생명체다. 그들은 매일 사랑을 다시 말로 되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고 철학적이며 때로 피곤하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사라진다. 감정을 말로 새롭게 만들면 그건 예술이 된다. 결론 말로 사랑한다는 것. 프랑스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사랑은 서로의 언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감정이다. 그들의 GTAI는 단어가 아니라 선언이다. 매일의 사랑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언어다. 언어는 감정을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언어 속에서 숨쉬는 공간을 만든다. 프랑스의 사랑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미국의 사랑 표현의 진실. 뉴욕의 저녁 거리 위의 고백. 뉴욕 맨해튼의 밤.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번쩍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말한다. Will you marry me? 사람들은 박수친다. 그건 한 사람의 프러포즈이자 사랑의 공개 선언이다. 미국의 사랑은 보여주는 감정이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내야 진짜로 존재한다. Say it out loud. 이건 미국식 사랑의 철학이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확언의 퍼메이션이다. 감정에 뇌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미국인의 감정 구조를 이렇게 정의했다. 감정은 표현될 때만 인식된다. 즉,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감정의 정체성이 된다. 언어를 생산하는 뇌의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될 때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진정된다.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에서도 동일하다. 말하는 순간 감정은 현실이 된다. 그래서 미국인은 사랑을 느끼면 곧바로 말로 표현한다. I love you. 그 말은 단순한 감정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존재 선언이다. I love you의 사회학. 미국 사회에서 I love you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간다. 연인, 가족, 친구, 반려동물에게까지. 그건 특별한 문장이 아니라 일상적 인사다. 미국의 언어 문화는 저컨텍스트 사회다. 즉,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감정은 설명되어야만 인정받는다. 그래서 미국의 사랑은 표현의 빈도와 진정성이 비례한다. 사랑해. 그건 감정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버튼 같은 말이다.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사랑의 대화 소통이 곧 안정. 미국의 커플들은 자주 이야기한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건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 유지의 일상 루틴이다. 심리학자 수전 존슨은 말했다. 미국 커플의 관계 안정성은 대화 빈도와 거의 정비례한다. 감정이 불안해질수록 그들은 대화라는 도구로 관계를 조율한다. 사랑의 언어는 그들에게 소통의 기술이자 감정의 안전벨트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대화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감정의 효율성 직접 말하는 사랑. 미국의 사랑은 효율적이다. 좋아해, 보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이 감정들은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이건 단순함이 아니라 명료함의 미학이다. 모호함은 불안이고 직설은 신뢰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한다. 이건 문화적 정직의 의무이기도 하다. 거짓된 감정보다 솔직한 감정의 갈등을 택한다. 사랑의 심리학 표현이 감정을 키운다. 스탠퍼드대의 감정 확언 연구는 흥미롭다. 사랑을 말로 자주 표현한 사람일수록 실제 감정의 강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건 자기암시 효과와 유사하다. 감정을 언어로 자주 꺼내면 뇌는 그 감정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즉, 미국인의 I love you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감정을 강화하는 자기 암시다. 그들은 말로 사랑을 유지한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언어는 남는다. 언어가 남아있는 한 사랑은 계속된다. 가정의 언어, 사랑은 일상의 리듬.
미국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I love you 라고 말한다. 그건 의식적인 사랑 교육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족 유대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어른이 되어도 자연스럽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의 뉴런 표현이 만드는 안정.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I love you를 말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편도체와 더불어 복내 측 전전두 피질 VMPFC이다. 이 영역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때 활성화된다. 즉, 말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의 신경적 안정장치다. 사랑의 말은 감정의 진폭을 줄이고 두 사람의 뇌파를 동기화시킨다. 미국의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감정의 언어화를 통한 치료가 매우 일반적이다. 그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신경학적 공감 훈련이다. 철학자의 시선 말의 윤리.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실제한다. 그는 감정의 실존을 표현의 결과로 본다. 즉,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랑은 이 철학을 그대로 따른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말의 조합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증명한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신념이다. 결론 말의 진실. 미국의 사랑은 솔직하고 단순하고 빠르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얕음이 아니다. 그건 즉각적인 감정의 진실이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사랑을 언제 마지막으로 말했는가?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감정의 차이와 신경 구조 비교.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모든 사랑은 하나의 신호에서 시작된다. 그건 시각, 청각, 촉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직감일 수도 있다. 이 신호를 받은 뇌는 즉시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편도체는 감정의 경보장치이자 사랑이 위험한 감정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기관이다. 그 다음 전두엽이 개입한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한다. 사랑을 지속시킬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게 뇌의 감정 네트워크다.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 복내 측 피질, 보상회로 도파민 경로. 이 5개의 기관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각 문화의 사랑 방식을 결정한다. 한국의 뇌공감 회로 중심형. 한국인의 사랑은 공감 기반 회로에 특화되어 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타인의 표정을 볼 때 거울 뉴런과 후두엽 시각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된다. 즉, 감정의 인식보다 감정의 감염이 빠르다. 상대의 기분이 나쁘면 내 뇌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한국의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사랑, 돌봄과 배려가 자연스러운 공감형 감정 구조다. 감정 조절의 중추인 전대상 피질 ACC 자주 작동하면서 감정 표현은 억제되고 대신 행동을 통한 표현으로 바뀐다. 밥 먹었어? 는 그 뇌의 결과물이다. 일본의 뇌 억제와 정적의 회로. 일본인의 감정 표현은 자율신경 조절 회로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감정을 억제할 때 활성화되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 VMPFC과 해마의 활동이 강하다. 그들의 뇌는 감정을 느끼되 표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훈련과 신경학적 적응의 결과다. 감정을 억제할수록 자율신경의 안정심박 수호흡수이 유지된다. 그래서 일본의 사랑은 침묵 속의 평형이다. 감정의 폭발 대신 공기의 진동과 시선의 교환이 감정을 대신한다. 프랑스의 뇌 언어와 감정의 융합. 프랑스인의 사랑은 언어 생산 회로와 감정 처리 회로가 거의 동시에 작동한다. 감정을 느낄 때 이미 말하고 있고 말을 하면서 감정을 재조정한다. 이건 뇌가 언어를 통해 감정을 조각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 영역인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의 활동이 편도체와 동조화되는 패턴이 관찰된다. 즉 말이 곧 감정이다. 그래서 프랑스인의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로 세공하는 예술적 회로다. 미국의 뇌 표현과 확신의 회로. 미국인의 사랑은 보상 회로가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동시에 상승하며
감정의 쾌락과 신뢰를 강화한다. 특히 사랑을 말할 때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즉,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보상 자극이다. 그들의 뇌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감정을 말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말하는 순간 안정된다. 뇌와 문화의 상관관계. 문화는 뇌의 구조를 바꾸지 않지만 뇌의 사용 패턴을 재구성한다. 한국 공감회로 우세 타인의 감정의 동기화. 일본 억제회로 우세 감정의 내면화. 프랑스 언어 마이너스 감정 통합회로 감정의 예술화. 미국 보상회로 우세 표현의 즉시성 강화. 즉, 사랑은 보편적 감정이지만 그 표현과 해석은 문화가 빚어낸 신경학적 방언이다. 감정의 방향성 내면형 vs 외향형.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말했다. 감정의 방향은 문화가 결정한다. 동양 문화는 감정을 안으로 돌린다. 감정의 흐름이 내면화 인워드 플로 된다. 그 결과 뇌의 억제 회로가 발달하고 감정의 밀도는 깊어지지만 표현은 줄어든다. 서양 문화는 감정을 밖으로 돌린다. 감정의 흐름이 외향화 아웃워드 플로 된다. 그래서 감정의 표현은 풍부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지속시간은 짧다. 감정의 밀도는 침묵과 표현 두 방식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사랑의 뇌지도. 구분활성화 영역 대표 감정 표현 문화적 특징. 한국 ACC 거울 뉴런 행동 중심 공감 돌봄. 일본 VMPFC 해마 억제형 침묵 존중. 프랑스 브로카 편도체 언어형 예술 창조. 미국 도파민 회로 전두엽 직설형 확신 즉시성. 이 표는 문화적 사랑이 결국 뇌의 활성화 패턴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다. 사랑은 감정의 공통 언어이지만 그 리듬은 문화의 뇌가 결정한다. 뇌의 진화가 남긴 메시지. 사랑은 단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이 사회와 공명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뇌는 타인의 뇌와 실제로 파형 동기와 BRAIN, SYNCHRONY를 이룬다. 그건 유전자의 명령이 아니라 공존의 전략이다. 사랑은 생물학이 사회와 손잡은 최초의 진화적 실험이다. 서로 다른 뇌, 같은 사랑.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결국 사랑의 신호는 같은 뇌의 영역을 울린다. 편도체, 전두엽, 보상회로. 그건 인류 공통의 감정 네트워크다. 다만 각 문화는 그 회로를 다른 악기로 연주한다. 한국은 현악기처럼 공명하고, 일본은 피아노처럼 절제하며, 프랑스는 플루트처럼 섬세하고, 미국은 드럼처럼 리듬감 있게 사랑한다. 사랑의 방식은 달라도 멜로디는 같다. 그건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신경의 노래다. 철학자의 시선. 언어는 사랑의 집이다. 언어와 존재. 하이데거의 집. 하이데거는 말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에게 인간은 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였다. 침묵하는 인간은 단지 생명체이지만 말하는 인간은 존재하는 자였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하는 행위다. 당신은 나의 언어 안에 머물러도 좋다. 이건 철학적 고백이자 존재의 환대다. 사랑은 언어의 가장 깊은 층에서 태어난다. 사랑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를 내 언어의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그 집 안에서 두 존재는 서로의 존재 방식을 배운다.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 문장에서 썼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가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는 모든 진리를 논리로 나누었지만 사랑만큼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랑은 문장의 바깥에서 존재하는 진리, 언어가 다 닿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은 가장 선명해진다.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 많은 언어를 만들려 한다. 즉, 사랑은 언어의 한계를 시험하는 감정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말이 늘어나는 이유. 그건 언어가 스스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사랑의 잔혹한 본질.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랑은 종족의 이익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다. 그에게 사랑은 생존의 본능, 감정이 아닌 자연의 기만적 장치였다. 그러나 이 냉소적 시선 속에도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다. 사랑은 개인을 넘어선 존재의 흐름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초월한다. 유전자의 차원이든 감정의 차원이든
사랑은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한 진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조차도 사랑의 고통은 생명의 증거라 했다. 그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명이다. 프랭클 의미의 감정. 나치 수용소를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붙잡는 정신의 빛이었다. 프랭클의 말은 신경학적으로도 진실이다. 사랑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는 보상 회로뿐 아니라 의미 처리 영역인 전전두엽이 포함된다. 즉, 사랑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존재의 해석행위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인간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를 깨닫는다. 그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구원의 언어다. 바르트 사랑은 언어의 잔해 속에 남는다.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사랑을 언어의 잔해라 불렀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말, 목소리, 리듬이 머릿속에 남는다. 그건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언어의 잔상의 프터리미지이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던 말투다. 언어는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결국 언어의 흔적이다. 그래서 사랑은 끝나도 말은 남는다. 그 남은 말들이 모여 인간의 문학이 된다. 사랑의 지속. 사랑은 언어 속에서 태어나지만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 언어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사랑은 지속의 감정이다. 이 둘이 만날 때 감정은 기억이 된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언어의 집 안에서 살지만 그 집은 시간이라는 벽 위에 세워져 있다. 사랑의 말은 순간을 붙잡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사랑은 영원히 된다. 언어는 감정의 윤리. 철학자들은 모두 다른 말을 했지만 한 가지 진실만은 같았다. 사랑은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감정을 느끼는 동물에 불과하다. 사랑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존재로 인정하는 인간이 된다.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윤리적 행위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로 구원할 수도 있다.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문장은 인류가 만든 가장 짧고 위대한 철학이다. 사랑은 언어의 가장 인간적인 형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인간다운 문장은 결국 이것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 한다. 그 말 속에는 하이데거의 존재, 비트겐슈타인의 침묵, 프랭클의 의미, 레비나스의 윤리가 함께 들어있다. 사랑은 언어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